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북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엇이냐? 바로 짜잔!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입니다. 이 책 일단 재밌고요. 쉽고요. 그러면서도 똑똑해지는 비결을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책이 왜 똑똑해지는 비결을 갖고 있는 책이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는 어떤 책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부제가 역사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50입니다. 즉 역사가에게 50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책으로 엮어낸 건데요. 사람들이 보낸 질문에 역사가가 직접 대답하는 컨셉이라서 뭐랄까 굉장히 대중적인 시각의 역사적인 질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질문들을 이야기를 해요. 먼저 최초의 채식주의자는 누구였을까? 이런 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햄스터는 언제부터 반려동물이 됐을까? 햄스터 키우는 사람이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한 기사는 어떻게 볼일을 봤을까?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갑옷 입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온몸을 그냥 철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저렇게 껴입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급동 마려우면 어떻게 하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입는데 시간이 뭐 순식간에 입는 것도 아니고 몇십 분 좀 걸려요. 이렇게 입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와 저거 한번 화장실 가겠다고 벗으면 진짜 억울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궁금했고요. 이런 점이 또 어떤 시대가 좀비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하니까 딱 드라마 한 편 떠올리지 않습니까? 킹덤. 네. 이 드라마가 이제 조선시대 사극과 좀비물을 하나로 합친 일종의 퓨전 사극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조선시대의 좀비를 만났다면 저렇게 대처했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 말고 다른 시대는 어땠을까? 현대시대가 물론 제일 잘 버틸 것 같은데 현대를 제외한다면 역사상 좀비를 상대로 가장 잘 싸울 수 있었던 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의 사람이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역사상 최고 부자는 누구였을까? 이거 포머스라든지 이런 경제지들 보면은 매년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한동안 이제 빌 게이츠가 쭉 1등 많이 했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아니면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부자고 자, 그럼 역사상 최고 부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했던 그러한 역사적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쉽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책이 바로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떤 분이냐? 여기 화면에 나오신 이분이 바로 저자입니다. 성함은 그레그 제너라는 분이고요. 생각보다 나이가 젊죠. 영국의 대표적인 대중 역사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왕립 역사학회 회원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BBC라든지 아니면 영국 국영 라디오 또는 팟캐스트 등에서 많은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이제 역사 영화를 만든다던가 역사 드라마를 만든다던가 하면은 그러한 역사물에 감수자로서도 참여를 하는 등 그래서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성까지 겸비한 인기 있는 대중 역사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을 작가로 봤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복잡한 역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작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머,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역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보통 이제 역사 얘기라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고 옛날엔 그랬대는데 막 잘 공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분은 진짜 읽으면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공감할 만한 그런 비유 요소들을 착착착 넣어줘요. 그리고 그냥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문체로 그런 걸 풀어내기 때문에 책이 진짜 간만에 진짜 재밌게 읽는 책이다. 이런 걸 느끼면서 읽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 무슨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만 가지 역사적 문화적인 지식들을 그냥 다 녹여내면서 그걸로 글을 풀어내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분의 본분이 역사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독자의 눈치는 보지 않는 작가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중적인 시각에서 잘 설명은 하긴 하지만 대중의 의견에 영합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그런 강단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가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를 왜 읽어야 하는지, 나아가서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오늘의 본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교양 서적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이제 명사들이 해주시는 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배워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예,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내 뿌리가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진 뿌리, 예,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혜와 안목을 기르기 위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 3번 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지혜와 안목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 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많이 배워왔어요. 하지만 요거는 뭐랄까 약간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뭐랄까 실질적이고 좀 현실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 첫 번째는 무식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뭔가 다른 거는 좀 몰라도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역사를 모른다 이래버리면은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정체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나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른다 이 얘기는 나 자신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단순히 그냥 뭘 모르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상식을 기르고 싶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실 자체를 알고 모르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설명할 때 뭐랄까 당연히 이건 알고 계시죠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공부할 때도 역사적인 내용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있어서도 뭔 상황에 의해서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라는 얘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고 이거를 모르면 더 깊은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를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현실적인 이유 중에 전 이게 제일 큰데, 의외로 재밌습니다. 예. 제가 왜 역사를 좀 관심을 갖느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꼭 그걸 찾아봐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찾아보면은 정말 재밌고, 이런 걸 근데 왜 찾아보게 되냐면은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 영화를 보게 되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영화라고 하지만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면요, 역사가 더해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작품이 명랑이었거든요. 명랑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이순신 장군 혼자서 다 때려 부셔, 저게 말이 돼?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현실이 더했어요. 현실은 다른 장수들이 이렇게 나중에 합류하는 식으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혼자서 대부분 이제 다 막아내고 무찌르고 하다가 나중에야 이제 반격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장수들이 합류를 했고, 결국 이순신 장군님이 킹왕짱이었다. 이런 것도 실제 역사를 찾아보니까 알 수 있었고요. 또 비슷한 인물 중에 하나가 잔다르크였거든요. 저도 잔다르크 영화를 보고서는 잔다르크가 저런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이 보내준 전사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겠네.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몸으로 저게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활약이 대단하니까 좀 이상한데 과장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혼자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고서는 상대 장수의 머리를 이렇게 뽀개고 돌아온다거나, 성벽을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막 상대 병사들을 무찔렀다거나, 이런 전과를 올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긴 안목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한다거나.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시골 소녀라는 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좀 와전된 풍문이 아니냐 그랬더니, 실제로도 시골 그냥 소녀였대요. 평민이었다. 귀족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역사가 진짜 더하구나.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잔다르크의 역사는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에서 쓰여진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쓰여진 역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군 입장에서 우리의 영웅을 이렇게 칭송하려고 막 띄워주려고 과장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적군에서 기록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와, 얘는 진짜구나. 진짜 이건 뭐 신이 보낸 사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거.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쓰셔서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도 한데 이건 개인의 기록이니까 이 기록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에서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기록이 더 처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입장에서는 패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그런 뭐 과오가 조금 약해지니까 제가 이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않습니까? 이순신 귀신 같은 사람인데 이래서 일본 쪽이 오히려 더 이순신 장군님의 전과가 부풀려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역사 얘기들을 찾아보니까 영화에서 역사 영화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찾아보면서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사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역사를 보통 어디서 접하고 있느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작은 이제 위키백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대략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업적이 있구나, 뭐 이런 과거도 있고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 찾아보고 조금 이제 대중적인 관점에서 좀 더 재미있는 관점에서 보고 싶으면 나무 위키 같은 것도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역사 덕후들이 많구나, 덕후의 관점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뭐 당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블로그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곳에 이제 역사 덕후분들이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쭉 풀어내는 게시물을 올려주기도 하세요. 또 그런 거 보면은 만만찮게 재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접하기도 하고 또 요즘 역사 유튜브가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단순히 이제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줄 정도만 나왔던 역사적 사건에 그 전후 맥락을 다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도 들고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막 영상도 잘 꾸미고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도 들어서 저는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거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이제 관심이 없거나 역사를 잘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역사에 접근을 해나간다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무식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지식, 상식 정도의 지식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장점이 뭐였냐? 일단 빠르게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인가? 구글에 치면은 바로 쫙 나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만 압축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면은 이렇게 거기에 얽힌 정치적인 배경, 외교적인 배경, 이런 것도 배워야 되니까, 좀 지루한 얘기들도 나오고, 왕의 이름이니, 신하의 이름이니,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름이 3글자로 끝나는데, 유럽 사람들 이름이 무슨 한 줄 꽉 채워도 모자르고, 이러면은, 이거 보면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는 딱 그런, 아예 인물이 이제 얼굴을 바로 보여주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자각도 잘 되고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만 지루한 부분 탁탁 날려버리고 재미있는 부분만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죠.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 책을 제가 보면서 역사를 인터넷으로 배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책으로 보면은 또 다른 좋은 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터넷 역사 공부에 단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진짜 사실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블로그에 이렇게 역사 글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결론만 이렇게 딱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이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믿어도 되나 그냥 뭘 근거로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나마 이제 댓글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원래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은 사실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정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걸 또 일일이 찾아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가짜 뉴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거를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막 조작해가지고 선동하는 게시물 한때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이 동북공정 한다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본인들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한푸라든지
막 김치도 자기네들 것처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야 이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김치가 우리 건지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김치를 먹는데 그쵸?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사실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런 게 이제 또 인터넷 역사 공부의 단점이고요. 이게 사실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결과만 알고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복이 중국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결과만 딱 써놓는 거죠. 한복은 중국의 고유 이상입니다. 이래버리면은 뭐 한복이 언제부터 중국이 입었고 이러한 양식이 언제부터 설립이 됐고 뭐 어떤 패션의 변천 과정은 이런 얘기가 없으면 처음 보는 사람은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만 알고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유튜브는 이게 좀 나아요. 네, 왜냐면 유튜브는 이렇게 시청 시간이 좀 길어야지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짧게 결과만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후 맥락까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는 좀 그런데 이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게시물이라든지 카드뉴스 같은 것들 아무래도 이제 글을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만 그냥 탁 던지고 과정은 아예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정보도 이제 우리가 흔히 스낵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깊이가 없고 얇게 그냥 결과만 알려주는 이런 게시물들이 좀 인터넷에 많아서 좀 아쉽다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늘어요. 아는 건 늘어나는데 생각하는 능력을 늘리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단점을 경이로운 역사 콘텐츠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 책을 보니까 그렇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역사상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 제가 이거 궁금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결론만 따지고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구글에 역사상 최고 부자 그러면은 만사무사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사무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아프리카 말리 제국에 살던 황제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황금을 보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507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507? 억 원도 아니고 507조 원입니다.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분이 이제 특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이분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슬람교도는 살면서 한 번은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분이 그럼 메카까지 가는 동안 뭐 캐리어 하나 끌고 갔다 오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엄청난 퍼레이드 행렬을 끌고 굉장히 화려하게 메카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카에 뭐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여러 나라를 들러야 되는데 이집트에 들러가지고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냐면은 자기가 부자인데 막 사람들이 어이구 황제 폐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구걸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이 오니까 황금을 던져줬대요. 거지한테 황금을 던져줬어. 그걸 보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황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그러고 나서 한 10년 2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인플레이션이어갖고 황금값이 똥값이 됐더라.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주식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주식시장이 그냥 폭삭 망해버렸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부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행렬이 어디에 모티브가 됐냐고 하냐면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에서 보면은 그 알라딘이 이제 지니 덕분에 이제 엄청난 행렬을 끌고 화려하게 이제 왕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프린스 알리 하면서 나오는 그 장면. 그 장면의 모티브가 이 만사무사의 순례 행렬이 모티브가 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으로만 공부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공부하잖아요. 책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 그 이상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일단 책은 근거와 논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사무사를 최고의 부자로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추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만사무사를 최고의 부자라고 했는지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구나.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507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책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정의 어려움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폐 가치를 비교한다는 거,
자, 만사무사가 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당시의 화폐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화폐 가치가 도대체 얼마 정도인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도대체 뭘 살 수 있었을지,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권력과 재산 구분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만사무사는 만리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만사무사의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만리제국의 재산이었을까요? 오늘날의 재산을 계산을 할 때만 해도 제프 베이조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은요. 근데 옛날에는 이 구분이 모호했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힘인지 개인이 가진 재산의 힘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도 사실상 좀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보유한 가치 추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뭐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걸 잘해서 현재적으로는 이런 정도로 환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시대에 그 정도로 통용이 됐을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5,0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5,000원은 햄버거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그런데 과거에는 뭐 엽전 한 입 정도가 5,000원의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뭐 이렇게 실제 보유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 화폐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었을지, 국밥 한 그릇이었는지, 국밥 10그릇이었는지, 또는 국밥은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옷은 한 벌밖에 못 산다든지,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역사가들이 경제적으로 역사를 탐구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할 때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책으로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이런 탐구 과정의 어려움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을 하느냐?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결론만 만사무사가 최고의 부자였대 라는 결론만 쏙 빼먹는 게 아니라, 만사무사가 최고의 부자라고 추정하는 논리,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그 근거를 탐구할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다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갖게 되느냐?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돼요. 결론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생각하는 능력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의 저자 그레그 제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일을 재구성하려는 지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에 역사에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 무엇인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일, 그걸 우리가 추정하고 상상해야 되니까 상상력, 창의력 이런 거 키울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재구성한다. 재구성해야 되니까 그냥 어떤 한 가지 사실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맥락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세력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또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걸 또 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일을 재구성하려는 지적인 노력이다. 이 한 문장에 역사에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 상상력, 창의력, 맥락적 사고, 통합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더라. 그거를 우리는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더라.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시대가 좀비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킹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이제 조선시대였고, 한복 입고 있죠. 흉측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고 다른 시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 질문 자체부터가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상상의 산물인 좀비까지 던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관한 맥락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책에서 좀비를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시대로 바이킹 시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좀비가 물속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을 경우도 있는데 만약 그 조건이 맞다면 바이킹의 경우에는 바다에서 툭하면 이제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좀비를 피해서 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약탈 문명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잘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시대와 환경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과 문화까지 생각하는 맥락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뭐랄까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하는 능력도 책으로 공부를 하면 또 배울 수가 있어요. 보다 보면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진짜 책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 바이킹이 현대를 제외하면 좀비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시대와 장소였나 보시면 정말 그럴듯한데 타당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역사를 책으로 보면은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가 특별히 더 좋은 점이 뭐냐? 먼저 일반 대중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갑옷 입고 화장실 어떻게 가냐 이런 질문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갑옷 입은 그런 역사 영화를 봤을 때도 그걸 느꼈고 전 아이언맨 처음 봤을 때 그걸 느꼈어요. 와, 저거는 온몸을 저렇게 철로 다 감쌌는데 그 토니는 어떻게 화장실을 가지? 예. 아이언맨 정도면은 그 갑옷 안에 기저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엉뚱한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 그걸 역사적으로 풀어낸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네, 막 역사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막 고리타분하고 사람 이름 줄줄 외워야 되고 막 무슨 유물 외워야 되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야기들. 뭐 내가 채식주의를 해보고 싶다면 최초의 채식주의자가 누구였는지 한번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햄스터를 기르고 있다면 햄스터 이거 성격이 되게 지랄맞던데 이런 애들을 도대체 언제부터 기를 생각을 한 걸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거를 아까 그레그 제너가 정말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고 쉬운 설명으로 이거를 알려준다 라는 게 이제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래서 재밌구나. 내가 인터넷에서 역사에 관련된 게시물을 볼 때 이래서 재밌었지, 이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웠지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까지도 기를 수 있도록 전후 맥락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재밌게 똑똑해지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내가 결론만 쏙 빼먹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확실히 이런 게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구나.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똑똑해지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면은 이런 게 공부하는 재미구나, 이런 게 알아가는 재미구나, 요런 것도 또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무리로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과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결과만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에 비유하면 이렇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요, 그냥 물고기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아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적응력이 높습니다. 물고기만 많은 사람은 물고기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굶어 죽어요. 물고기를 다시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면 물고기가 떨어져도 다시 물고기를 잡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력, 적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법을 고민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집니다. 물고기 많은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니까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예전에 내가 여기 적응했었는데 방법을 고민했었고 효율을 이렇게 높였는데 새로운 걸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구성하는 과정과 노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과 노력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배울 때에도 그 사실, 결과 자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맞이했는지 그 전후 맥락을 모두 파악할 때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는 그 모든 과정과 어려움을 다 담아냈으면서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역사는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는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싶으시면은 경이로운 역사 콘서트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